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낡은 보따리를 품에 꼭 안은 김옥분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는 번듯한 외제차에서 내린 아들 영식이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를 지르고 있죠. 엄마! 대체 그 낡은 상자에 뭐가 들었길래 이 난리예요? 지금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그거 당장 내놔요. 영식은 김옥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김옥분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김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영식아, 네가 이 상자 안에 든 게 뭔지 알면 감히 이러지 못할 거다. 이건 네 목숨값이고 내 평생의 피눈물이거든. 김옥분은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988년부터 이어져 온 잔혹하고도 위대한 비밀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벽 4시 시장의 공기는 아직 차갑지만 김옥분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재래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옥분은 이제 고1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직접 가마솥불을 지핍니다. 김옥분의 등은 맷갑처럼 굽어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세월의 풍파를 견디느라 굵게 붉어져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김옥분을 독종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1980년대 초반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남매를 키워낸 김옥분의 삶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뜨거운 국밥 그릇을 나르며 화상을 입어도 약 한 번 제대로 바르지 않고 버텼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 아들 영식과 딸 혜림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죠. 김옥분의 가게 한 구석에는 낡아서 색이 바랜 철제 금고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김옥분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그 금고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합니다. 그 안에는 김옥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식들조차 그 금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즘 들어 김옥분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은 쑤시고 숨은 가빠오지만 김옥분은 오늘도 앞치마 끈을 단단히 조여맵니다. 그런 김옥분에게 유일한 위안은 가끔 찾아오는 딸 혜림의 전화뿐입니다. 하지만 아들 영식은 명절이 아니면 얼굴조차 보기 힘듭니다. 김옥분은 쓸쓸한 마음을 뒤로한 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손님 앞에 내어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것이 김옥분이 지켜온 위태로운 평화였습니다. 평화롭던 김옥분의 일상이 무너진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영식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맞이했겠지만 영식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옷매무새는 엉망이었습니다. 영식은 자리에 앉자마자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김옥분의 눈을 피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정말 큰일 났어요. 친구랑 같이 시작한 건설 사업이 꼬여서 당장 3억 원을 못 갚으면 구속될 판이에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김옥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옥분에게 아들의 입에서 나온 구속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김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식아, 그게 무슨 소리냐? 3억이라니. 내 평생 국밥 팔아도 그런 큰 돈은 만져본 적도 없다. 그러자 옆에서 잠자코 있던 며느리 미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미진은 김옥분이 아끼는 낡은 금고를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거짓말 마세요. 시장 사람들 다 알던데요? 어머니가 1988년 올림픽 때 노다지를 잡으셨다고요. 그때 시장 땅값이랑 건물들 사두신 거, 이 금고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김옥분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1988년
그 애는 김옥분에게 영광의 해가 아니라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야 했던 고통의 해였습니다. 당시 김옥분은 아들 영식의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일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식과 미진은 그저 김옥분이 운 좋게 돈을 벌어 숨겨두고 있다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너희가 오해하는 거다. 이 금고 안에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돈 같은 건 없다. 김옥분의 단호한 말에 영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은 김옥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자식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요? 네가 진짜 내 엄마 맞아요? 혜림이 시집 보낼 때는 뒷바라지 다 해주더니 정작 장남인 내가 죽겠다니까 발을 빼시겠다 이거죠. 영식의 폭언은 김옥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옥분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림의 결혼 자금 역시 김옥분이 밤잠을 설쳐가며 부업을 해서 모은 푼돈이었을 뿐인데 영식은 모든 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한술 더 떠 김옥분의 가게 벽을 발로 차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어머니, 좋게 말할 때 내놓으세요.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된 명의가 이 시장 상가 건물에 몇 개나 있다던데 그거 다 어머니가 빼돌린 거잖아요. 네가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려면 지금이 기회예요. 김옥분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미진이 말하는 상가 건물 명의는 사실 김옥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88년에 만난 한 은인과의 약속 때문에 김옥분이 이름만 빌려주고 관리해 온 것일 뿐 김옥분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자식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식은 김옥분을 밀치고 가게 구석에 있는 금고를 억지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김옥분은 온몸으로 금고를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일이야. 영식아, 제발 정신 차려라. 도리? 지금 내 목숨보다 그 도리가 더 중요해요? 비켜요. 영식의 거친 몸싸움에 김옥분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김옥분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짓밟고 금고를 열기 위해 망치를 들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옥분은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저 금고가 열리는 순간 아들이 알게 될 진실은 영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김옥분의 머릿속에는 1988년의 그날 빨간 내복 한 벌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강물 앞을 서성이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아니 숨겨서는 안 될 추악하고도 숭고한 과거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옥분은 입가에 번지는 핏물을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보고 싶어하니 보여주마. 하지만 그 대가는 네가 감당해야 할 거다. 가게 안에는 망치가 철제 금고를 때리는 날카로운 굉음만이 가득 찼습니다. 김옥분의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천륜이 끊어지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그 금고 안에서 영식이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김옥분이 지켜온 1988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망치 소리가 국밥집의 정막을 깨트리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금고의 경첩 부분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미진은 그 옆에서 침을 삼키며 금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육중한 철제 문이 비틀거리며 틈을 보였습니다. 영식은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지렛대를 집어넣어 문을 완전히 젖혔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살았어, 여보.
영식의 외침에 미진도 환호성을 지르며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기대했던 5만 원권 뭉치나 등기 권리증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켜켜이 쌓인 먼지 속에 붉은색 천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영식은 허탈한 표정으로 그 뭉치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빨간 내복? 아니, 이 낡아 빠진 내복 더미를 왜 금고에 넣어둔 거야? 바닥에 떨어진 것은 1988년 당시에 유행하던 두툼한 빨간 내복들이었습니다. 영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복들을 거칠게 뒤졌습니다. 그러다 내복 안감에 촘촘하게 박음질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낡은 수첩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옥분이 갓난아기인 영식을 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옥분의 팔에는 굵은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은 헬쑥하다 못해 창백했습니다. 영식은 사진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김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장난쳐요? 지금 나랑 장난하냐고요. 3억이 없으면 네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데 고작 이런 쓰레기들을 모셔둔 거예요? 그 건물이랑 땅들 다 어디 갔냐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옥분은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옥분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식아, 네가 방금 쓰레기라고 던진 그 내복들이 네 목숨을 살린 거다. 1988년에 네가 심장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어미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김옥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김옥분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팔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밤낮 없이 하며 모은 돈으로 영식의 수술을 성사시켰습니다. 빨간 내복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온기였고 그 안감에는 김옥분이 돈을 벌기 위해 돌아다녔던 험한 공사 현장의 식권과 작은 장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김옥분의 진심 어린 고백을 비웃었습니다. 영식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 생각뿐이었죠. 피를 팔았다고요? 그래서요? 그게 지금 내 사업비지랑 무슨 상관인데요? 엄마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들, 그거 당장 넘겨요.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이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딸 혜림이 들어왔습니다. 혜림은 난장판이 된 가게와 쓰러진 김옥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한테 손을 대다니 미쳤어? 혜림은 김옥분을 부축하며 영식을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오히려 혜림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넌 엄마가 해준 돈으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잖아. 난 지금 죽게 생겼다고. 엄마가 숨겨둔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닌데 저렇게 시치미를 떼고 있단 말이야. 혜림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 엄마 이름으로 된 건물이 어디 있어? 그거 다 엄마가 예전부터 관리해주던 그분 건물인 거 몰라? 엄마는 평생 그분한테 은혜 갚는다고 명의만 빌려주고 세 받아서 오빠 사업 자금 대준 거야. 그게 엄마 돈인 줄 알았어? 혜림의 폭로에 영식과 미진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영식은 오히려 혜림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엄마, 말해봐요. 그 건물들 진짜 엄마 거 아니에요? 김옥분은 자식들의 볼품없는 다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결국 돈 때문에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꼴이 된 것이죠. 김옥분은 결심한 듯 바닥에 떨어진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그 건물들 내 거 아니다. 하지만 이 수첩 안에 적힌 이름들은 진짜다. 1988년부터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맡긴 마지막 희망들. 영식아, 네가 정원한다면 이 수첩을 가져가거라. 하지만 이걸 가져가는 순간 너와 나의 인연은 정말 끝이다. 김옥부는 수첩을 영식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영식은 그것이 엄청난 보물지도라도 되는 양 허겁지겁 낚아챘습니다. 수첩 안에는 수많은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알 수 없는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식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채업자들에게 넘겨서라도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김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기대를 접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져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옥부는 해림의 부축을 거부하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빗속으로 다시 걸어나갔습니다. 영식은 수첩을 챙기느라 김옥분이 나가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김옥분이 마주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자 가장 처참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김옥분이 국밥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옥분은 해림의 집으로 가는 대신 시장 상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은 쪽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김옥분은 쉬지 않았습니다. 영식이 가져간 수첩은 사실 김옥분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시장 상인들의 상조의 장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영세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노후 자금과 자식들 결혼 자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식이 만약 그 수첩을 들고 사채업자들에게 가서 장난질을 친다면 시장 상인 수십 명의 삶이 파탄 날 판이었습니다. 김옥부는 굽은 허리를 펴며 시장 바닥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상인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보게, 김씨. 정말 미안하네. 내 자식이 못나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게. 김옥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신용으로 상인들을 달랬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옥분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 자신들의 돈줄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것이죠. 옥분 할매, 우리가 할매 보고 돈 맡겼지 그 망나니 아들 보고 맡겼소? 이거 내일까지 해결 안 되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요. 상인들의 빗발치는 항해 속에 김옥분의 심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식은 수첩에 적힌 상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김옥분이 치매에 걸려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입금해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옥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사실은 김옥분에게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김옥분은 영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영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 미진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영식 씨가 상가 건물명에 이전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순순히 도장 안 찍어주시면 우리도 법대로 할 거예요. 아들 유산 미리 상속받는 셈 치겠다고요. 찾지 마세요. 김옥부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법대로 한다니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옥부는 쪽방 벽에 기대어 앉아 1988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옥부는 영식의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암시장까지 기웃거렸습니다. 그때 만난 한 노신사가 옥분에게 제안했습니다. 자네의 그 지독한 모성애를 믿어보겠네.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을 관리해주고 시장 상인들의 돈을 투명하게 운영해주게.
그 대가로 자네 아들의 수술비와 평생의 생계를 보장해주지. 그 노신사는 과거 옥분이 우연히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옥분은 그 약속을 3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기에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오직 자식들을 위해 국밥 한 돈만을 저축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이 이제는 자식들의 탐욕에 의해 은닉 재산으로 둔갑하여 자신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김옥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영식이 수첩을 이용해 시장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기 전에 그리고 옥분의 명예를 완전히 더럽히기 전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옥분은 해림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해림은 초췌해진 김옥분을 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오빠는 이미 인간이 아니야. 내가 변호사 알아볼게.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 김옥부는 해림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아니야, 해림아.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가 끝내야 한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영식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그 사채업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김옥분의 눈에는 일평생 보지 못했던 서늘한 기운이 서렸습니다.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옥부는 낡은 수첩 대신 가슴속 깊이 간직해온 또 다른 비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노신사가 사후에 대비해 옥분에게만 남긴 건물의 실소유주와 위임장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만약 이 서류가 세상에 공개되면 영식은 건물의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지만 동시에 옥분 역시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의 어떤 사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옥분은 심호흡을 하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식아, 네가 기어이 이 어미의 마지막 수위까지 벗기려 드는구나.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 김옥부는 비장한 각오로 쪽방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김옥분의 가슴 속에는 1988년 불타올랐던 올림픽의 성화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등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 거대한 폭풍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쪽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옥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의 응어리가 숨통을 조여왔고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는 마치 1988년 그의 겨울 영식의 심장 수술을 앞두고 피를 팔러 가던 길에 듣던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는 가난이 적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자식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김옥분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옥분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일터로 삼았던 시장 입구에서부터 김옥분은 발걸음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국밥집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김옥분의 가게 집기들을 길바닥으로 내던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영식과 미진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영식아, 네가 미쳤구나. 당장 멈추지 못해. 김옥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영식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영식은 김옥분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사내들에게 더 빨리 짐을 빼라고 독촉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법대로 하겠다고요. 여기 있는 이 사장님들한테 제가 어머니 가게랑 이 금고, 그리고 저 빨간 내복들까지 다 넘겼어요. 여기 시장 땅 명의도 이제 곧 제 이름으로 바뀔 겁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재산 관리를 못한다는 진단서도 이미 떼어놨거든요. 영식의 말은 천둥 소리처럼 김옥분의 귀를 때렸습니다. 며느리 미지는 한술 더 떠 김옥분의 낡은 앞치마를 발로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욕심 버리고 요양원이나 가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요. 평생 국밥 팔아모은 돈 자식 위해서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끝까지 이러세요? 시장 상인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김옥분을 동정했지만 영식에게 속아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은 오히려 김옥분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옥분의 명예가 단 몇 분 만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때 사채업자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강 사장이라는 남자가 김옥분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영식이 건넨 낡은 수첩을 흔들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 수첩에 적힌 상인들 명단 말입니다. 이거 아주 쓸모가 많더군요. 영식 씨가 이 명단을 담보로 나한테 큰 돈을 빌려갔거든요. 만약 할머니가 건물 명의를 안 넘겨주시면 여기 시장 사람들 돈은 제가 다 회수해 갈 겁니다. 그게 이 시장의 룰이거든요. 김옥분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 시장 상인들과의 신뢰, 그리고 아들의 목숨을 살렸던 그 숭고한 기억들이 모두 탐욕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김옥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1988년에 그 뜨거웠던 햇살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빗물만이 김옥분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영식아, 네가 정녕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네 목숨을 어떻게 살렸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김옥분의 흐느낌은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영식은 오히려 김옥분의 가슴팍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럴 거면 제대로 돈이나 남겨주지. 왜 이딴 낡은 내복이랑 명의뿐인 건물들로 사람 피를 말려요. 네가 내 엄마라면 지금 당장 도장 찍어요. 영식의 폭언과 함께 김옥분은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시야가 붉게 물들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멀리서 딸 혜림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김옥분의 의식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김옥분의 세계가 가장 사랑했던 자식의 손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뜬 김옥분의 첫 느낌은 지독한 허무함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김옥분은 지난 세월을 반추했습니다. 1988년 그 가난하고 치열했던 시절에 김옥분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의 심장을 뛰게 하려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빨간 내복 한 벌에 의지에 버텼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밤을 지새운 듯한 혜림이 김옥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대. 오빠는 지금 경찰서에 있어. 상인들이랑 싸우다가 사고를 쳤나 봐. 김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의 상처보다 훨씬 깊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옥분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88년에 만났던 그 노신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옥분 씨,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지만 때로는 부모의 그림자가 자식을 삼키기도 하네. 너무 많이 주려 하지 말게. 자네가 주려는 그 사랑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게나. 당시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많이 해주는 것이,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옥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영식에게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대가 없는 탐욕을 기르는 비료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김옥분은 굽은 손가락을 펴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해림아, 나를 좀 일으켜다오. 이제 그만 울어라. 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게 두지 않을 거다. 김옥분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나약함이나 원망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늘할 정도로 맑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옥분은 가방 안쪽에 숨겨두었던 진짜 비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노신사가 김옥분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자 영식과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로부터 시장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 장부 안에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김옥분이 시장 상인들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내주었던 세금 영수증과 건물의 실소유주인 노신사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관리권은 김옥분에게 있으며 만약 김옥분의 직계가족이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모든 권한은 즉시 사회복지재단으로 귀속된다. 김옥분은 그동안 아들 영식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는 미련 때문에 이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김옥분은 해림에게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가 그랬지?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 영식아. 이제 네가 그토록 원하던 진실을 마주하게 해주마. 하지만 그 진실이 네가 생각하는 보물은 아닐 거다. 김옥분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수척하고 늙은 노파가 아니라 1988년 그 추운 겨울을 당당히 이겨냈던 강인한 여성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김옥분은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고 얻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이제 김옥분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자식에게 그리고 비정한 세상을 향해 김옥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도 슬픈 가르침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옥분은 병원복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1988년 영식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샀던 짙은 남색 코트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행은 지났고 소매 끝은 닳아 있었지만 김옥분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이 가장 강인했던 그의 겨울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해림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옥분을 바라보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도 되는데 왜 굳이 혼자 가겠다는 거야? 해림아, 이건 내가 낳은 자식과의 문제다. 남의 손을 빌려 해결할 일은 아니야. 내가 준 상처든 내가 받은 상처든 내 손으로 갈무리해야지. 김옥분은 단호하게 말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김옥분의 평생이 담긴 재래시장 입구에 위치한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영식과 미진,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돈을 가로채려던 사채업자 강 사장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영식은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그 옆에서 벌써 건물을 팔아치울 궁리를 하는지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고 있었죠. 김옥분이 들어서자 영식은 반갑다는 기색도 없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해림이 편에 도장만 찍어 보내시면 될 일을. 영식아, 네가 보고 싶어 하던 그 건물 명의와 장부의 마지막 진실을 내 입으로 직접 말해주러 왔다. 김옥분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강 사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김옥분을 위협하듯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시간 끌 거 없소.
영식 씨가 이미 건물 관리권을 나한테 넘기기로 계약했으니까 순순히 인감도장 내놓으슈. 그래야 시장 사람들 돈도 무사할 거 아니오? 김옥부는 가방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988년에 노신사와 작성했던 공증 서류와 최근에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집행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옥부는 서류를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강 사장, 그리고 영씨가 니들이 탐내던 이 시장 상가 건물들 사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건 1988년부터 이어져 온 신탁에 의한 것이었어. 이 서류를 봐라. 영식은 비웃으며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영식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진도 옆에서 서류를 훔쳐보더니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옥분이 관리하는 모든 부동산은 김옥분의 사망 전까지는 처분이 불가능하며 만약 직계 가족이 이를 부당하게 가로채려 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처분하려 할 경우 모든 소유권은 즉시 푸른 희망 장학재단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이름으로 된 건물인데 왜 재단으로 넘어가냐고요? 영식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미진은 김옥분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고생하는 거 보면서 이 서류 한 장으로 우리를 거지로 만들 작정이었냐고요. 김옥분은 흔들림 없이 미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옥분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속인 건 내가 아니라 너희의 욕심이다. 영식아, 내가 네 목숨을 살린 건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짜내며 살라고 한 게 아니었다. 1988년 그 추운 겨울에 내가 피를 팔아모은 돈으로 네 심장을 고친 건 적어도 사람답게 살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어. 이때 문이 열리며 경찰들과 변호사가 들이닥쳤습니다. 혜림이 미리 신고한 대로 영식이 시장 상인들의 상조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협박한 혐의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강 사장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영식을 밀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영식아, 네가 가져간 그 수첩. 거기 적힌 이름들은 단순한 돈줄이 아니다. 내가 30년 넘게 지켜온 이웃들의 인생이고 네가 살 수 있게 도와준 은인들의 목록이야. 그걸 담보로 사채를 쓰다니 넌 이미 내 아들이기를 포기한 거다. 영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김옥분을 원망하며 발악했습니다. 엄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 인생 망치니까 속이 시원해. 두고 봐. 나 여기서 나가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영식의 고함이 사무실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김옥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자신을 짓눌러왔던 부모로서의 부채감이자 자식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굴레였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온 김옥분의 눈앞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1988년 영식의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보았던 그 노을과 닮아 있었습니다. 김옥분은 가슴에 품은 빨간 내복 한 조각을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의 겨울의 추위가 완전히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옥분은 해림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진실은 아프고 잔인했지만 그 끝에서 김옥분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영식과 미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김옥분은 이제 국밥집 가마솥 앞에 서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시장 상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작은 쉼터와
젊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옥분 상생 주방이 들어섰습니다. 김옥분은 시장 건물들의 관리권을 사회재단에 정식으로 위탁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곳에서 작은 상담실 하나를 운영하며 상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건물 임대료는 시장 상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과 독거노인들의 식사 지원비로 투명하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옥분을 독종 할머니가 아닌 시장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옥분은 혜림과 함께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혜림은 영식의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엄마, 오빠 면회 다녀왔어. 처음에는 죽일 듯이 화만 내더니 요즘은 매일 울면서 잘못했다고 편지를 쓴대. 정말 반성하는 걸까? 김옥분은 호수 너머를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성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이제 영식이의 몫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혜림아, 네가 나를 원망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야 영식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 같구나. 오냐오냐 하며 독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씻어낼 기회를 주는 것 말이다. 김옥분은 가방에서 낡은 빨간 내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원 한쪽에 마련된 헌옷수거함이 아닌 소중한 추억을 기리는 전시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복은 더 이상 가난의 상징도 희생의 징표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피워낸 꽃이자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기록이었습니다. 김옥분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단순해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 골목을 쓸고 이웃들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살. 김옥분은 자신의 굽은 등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등은 누군가를 업어 키워낸 훈장이자 스스로를 지탱해온 단단한 뿌리였습니다. 1988년에 그 뜨거웠던 여름과 시렸던 겨울은 이제 김옥분의 가슴 속에서 아름다운 풍경화로 남았습니다. 김옥분은 자신과 같은 시대를 건너온 이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도 고귀하지만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부모로서의 권위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사실을요. 시장의 저녁 노을이 김옥분의 머리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옥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은 시장 상인들과 함께 1988년 올림픽 당시 먹었던 추억의 음식을 나누어 먹기로 한 날입니다. 김옥분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김옥분이 마주한 진정으로 변화된 세계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오늘 전해드린 김옥분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하지만 누구보다 위대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초상입니다. 1988년이라는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버텨내며 자식이라는 희망 하나로 사셨던 수많은 시니어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찾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더 깊고 따뜻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